첫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대출을 받고 취득을 하라는 거예요. 사전증여에 대한 절세 전략은 무조건 빨리 증여하되 10년 주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오늘 이 영상으로서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공제 종류는 뭐가 있고 공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우선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초공제가 있고 뭐 자녀들 공제, 장인 공제가 있는데 요걸 다 합해가지고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을 해주고요. 우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 공제가 커요.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 우와. 최대 30억인데요. 그 30억까지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법정 지분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하고 30억하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여기 30억이에요. 이게 법정 지분은 20억이다. 그 다음에 실제 받은 것은 25억이다. 30억 중에 가장 적은 것은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분이 40억이고 실제는 50억 받았다. 그러면 30억까지만 해준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속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은 저평가되는데 금융은 100%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너무 노출되는 게 100% 노출되냐. 투명하게 평가되니까 그걸 20%하고 이제 한도가 2억까지는 기본 공제를 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이라고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을 경우 거기에 6억까지 또 공제를 추가를 해주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상속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증여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 6억. 예, 직계 종비속간에는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친인척, 예, 1천만 원. 이건 기간은요?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해주는 거죠. 그거는 증여 때마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공제는 평생 한 번이지만은 증여는 10년 단위 주기로 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재산이 내가 30억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뭐 배우자한테 30억을 다 물려주면 이거 네.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건가요? 근데 배우자 한 자밖에 없는 경우는 원래 기초공제에다가 일괄공제 예, 그는 받고 배우자 혼자면 배우자 공제만 단독으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30억까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자녀가 하나 딸려버리면 25분의 15잖아요. 그때는 예, 배우자 공제가 줄어버리죠. 법정 지분이 줄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하는 구체적인 증여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구체적인 증여라고 해도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받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 증여 효과가 똑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증여라고 봐서 증여 의제라고 한답니다. 증여 의제.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한테 팔면서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아들 부동산을 아버지가 사줄 때 좀 비싸게 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가로 매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증여 의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30%하고 3억 중 작은 금액까지는 봐주고 그걸 벗어나면 증여를 부과하겠다. 두 번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증여 거래, 자금 거래를 할 때, 예, 무상으로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자가 1,000만 원까지는 예, 무상으로 대여를 하더라도 예, 증여세를 걸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넘는 그 이자를 안 받으면은 그걸 증여라고 치는 거죠. 그게 4.8%였네. 몇 프로였죠? 네, 4.6%입니다. 4.6%니까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2억 1천만 원 넘는 거는 예,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 거를 공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를 무상으로 살았다든지 그 기준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13억짜리를 무상으로 계속 살면은 그거를 5년 단위로 따져가지고 1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또 증여를 과세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담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신용으로 빌리려면 한 6%대 빌려야 되는데 그게 낮아진 이제 이자율 때문에 그것만큼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그것도 증여를 보도록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성년자한테 땅을 줬어요. 임야를. 줘가지고 그걸 개발을 했더니 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치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5년 안에. 그것도 또 증여로 또 잡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보험금을 가입해놓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예,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수익을 자녀가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증여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있는 실제 증여라고 모르는 것들이 예, 이런 것들 다 예, 세법에서는 예, 전부 증여라고 또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착각이나 오해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 착각을 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용어를 잘못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 예, 상속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고 살아생전에 주는 것은 증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해줬다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고 이제 말을 고쳐드리기도 하는데, 예, 그 용어도 좀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들 같이 서민인데 내가 무슨 상속세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신고를 안 해버린 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상속세가 이제 공제가 기본이 5억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근데 내가 뭐 시골에 땅이 한 3억밖에 안 돼, 아버지 땅이.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하고 네이버에다 물어봤더니 얼마입니까? 평가액이. 그래서 3억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신고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나중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즉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놈을 상속이 미달됐다고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놨으면 양도세가 얼마 안 됐을 텐데 무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평가돼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 맞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금으로 증여해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게 증여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고 그 현금 증여를 해가지고 자산 취득을 하게 만드는데 자 직접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른 경로로 인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됐을 때 자녀가 돈 벌었다는 거 또는 처분한 대금 이런 것과 또 투자 수익 올린 것하고 현재 자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 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도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사전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좀 성실하게 신고를 좀 해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이든 15년 전이든 아들 장가갈 때 돈을 줬는데 그때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줬다가 또 그것까지 합산돼가지고 걸려서 문제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 넘어갔으니까 세무공무원이 옛날 10년 전, 15년 전까지 찾아내서 세금 부과하고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옛날 것 때문에 지금 증여세가 또 문제될 것 같아서 못 주는 분들 상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시고 성실히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속세, 증여세 좀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상속세, 증여세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공통점은 무상으로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상속 재산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율도 똑같고요. 납부 방법이 물납이라든지 연부연납 방법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못 하죠. 그렇죠. 네. 증여는 수에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은 시기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죽고 싶은 시기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신 증여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공제액 차이가 나잖아요. 상속은 공제액이 많은데 증여는 공제액이 적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상속이 들어가면 상속세는 10년 거를 합산해서, 단기 상속 공제를 또 빼주는 방식을 취하고요. 증여도, 10년 안에 돌아가셔버리면 상속인 것들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시켜요. 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면 증여재산도 10년 거는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대신에 상속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여러 가지 줘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같이 주고, 상속은 농지 같은 경우는 자경 감면을 쓸 때 그걸 갖다가 통산해서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증여세에서는 이런 혜택들이 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지금 상속세 어떻게 줄이고 있고 최근에 또 상속세에 대해서 뭐 니즈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생각보다 주식의 비상장 주식, 본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들에 대한 주식이 굉장히 평가액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당시에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균 3천억 넘어가는 자산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몰두해서 그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써서 순자산가액을 또 낮추기도 하고 순이익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순이익을 일부러 줄이려고 해요. 그걸 증여 시점에 오면은. 그래서 사실은 매출액을 올해 매출한 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도 하고 매입을 올해 경비를 당기기도 하고 인건비를 보너스를 줘가지고 이 경비를 또 늘리기도 하고, 하여튼 주가를 낮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정 법인을 설립해서 그 지분을 증여하기도 하고 저가 양도하기도 하고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 평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 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평가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가족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법인한테 넘겨서 그다음에 지분으로 사전증여를 해서 증여세 자체를 낮추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
저평가된 자산으로 대체를 해요. 즉 고평가된 자산이라고 하면 채권 주식은 고평가되고 있죠. 거의 시가대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대로 평가돼요. 그런데 구분상가, 집단상가,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평가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또는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대비 한 40%,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을 미리미리 대체를 좀 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대 수명을 감안해서 10년 주기로 가족들한테 사전 증여를 해서 자기 자산가액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세무사님들이 사전 증여를 해서 자금력을 만들어주라고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20년에 5천만 원, 또 30년에 5천만 원, 1억 4천을 세금 없이 준다 그러잖아요. 자산가들은 거의 한 번 줄 때 10%씩 주는 거예요. 100억이면은 10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내더라도 30% 구간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번, 4번 나눠서 주어서 재산이, 자기 재산이 상속 개시 전까지 60%, 70%가 내려가도록 하고 남은 재산이 20, 30%, 30, 40%만 상속을 받는 방법을 써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플랜을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그럼 네 집 변화는요?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가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 상속세는 24년 동안이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세제 개편한다고 지금 말들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고 또 주변 친구들, 지인들 보니까 상속이 일어나는데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후유증도 많다는 걸 알고 그리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 안 해놓으면은 일시에 상속세가 나오면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급매로 팔려면 제값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신다고 요즘에는 상당히 절세 플랜을 짜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간 분쟁을 막으려고 신탁도 활용하고 스스로 또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셔가지고 많이 알고들 오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은 넘어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정말 많아지고 있고.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 증여세 미리 신고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신고 안 하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죠? 우선 상속은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사망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에 사망자가 되면 재산이 있든 없든 납세의무는 성립됐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산을 일단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아놓고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신고가 안 들어와요. 신고기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일단 무신고점 안내문을 보내죠. 무신고 안내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피해가 있냐면 나중에 팔 때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많아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가 미달된 경우든 어쨌든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뭐 재산이 하나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좀 해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들, 주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국세청의 자료 수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누가 상속받고 어떤 가액으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고 또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에 따른 세금까지 다 절세 플랜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증여세 조금 내려고 가장 최소 금액으로만 해놓고 또 매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이율과사락해서 세금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수증자를 정하고 또 증여 시기에 따라서 증여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액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을 누가 받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셔야 되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40%까지 나가고 문화부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8% 정도가 가산세를 먹게 되니까 근 한 7, 8년 뒤에 적출되면은 가산세가 100% 되죠. 무서운 세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증여세 안 내려고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증여세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음 증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괜찮더라도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PCI 분석 때 그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서 자진신고를 해놓으면 그것도 다 취득자금에서 다 들어가고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수익 낸 것이 이제 내가 그 자금 출처의 대상금액이 되거든요. 원천 자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서 신고를 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되니까
미리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네. 미리미리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퇴직금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코멘트를 한번 하셨길래 네. 그 이유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은퇴 뒤에는 우리가 자산 구성이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익이 있든 없든 재산세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또 이제 수익이 나면은 예, 종합소득세 나오죠. 부가가치세 나오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건강보험료 또 추가로 또 나오잖아요. 그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가입자도 마찬가지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금융자산도 배당소득이라든지 예, 또 이런 것에 대한 세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이 합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분들이 내던 건강보험료가 20, 30만 원 냈는데 막 70만 원,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커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퇴직연금으로 불입해 놓고 난다면은 예, 이것이 IRP 같은 경우는 예,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 이연되거나 또는 이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액 부담도 적어요. 그러니까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 300만 원 정도만 나오면은 예, 7, 8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수익률이 부동산이 3%, 4% 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이 아마 가장 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증여를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나중에 효도 안 할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 노후도 걱정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세무사님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노후에 우리가 노후 빈곤이 OECD 중에서 한국이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고 그래요. 나중에 노후 파산, 노후 빈곤 안 당하려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글쎄요,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에서 한 250만 원?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소 생활비. 예, 평균 최소 생활비 기준이 한 25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이제 영화 생활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정 생활비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럴 때 부부 기준이 약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이나 수도권일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좀 금액이 높네요. 높죠, 높죠.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러니까 예, 20년 정도는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퇴 후에 20년 예, 정도 살아야 20년 정도 되니까. 산다면 돈이 이제 최소 한 6억 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로 따지면 한 9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100세 세대가 도래하니까, 은퇴 기간을 한 30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병원비도 들어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도로 살려면 애경사비도 챙겨야 되고, 예, 자녀들, 손자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하려면 자금이 아마 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예,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최소 생활비는 6억이고 적정 생활비는 9억인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0년가를 기대치고 따지면, 예, 15억 넘어가야 된다고 10억 보는 것 넘어간다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증여세, 상속세 사실은 뭐 오늘 영상 본다고 다 아는 거 아니고 분명히 언젠가는 세무사님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가야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하면서 증여세, 상속세 세금 덜 내는 방법 핵심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첫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편중돼서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부부 증여를 통해서 보유 재산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이는데요. 어느 분들은 빚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은데 전세를 거꾸로 월세로 돌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상속세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 자금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대출을 받고 취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 자산이 나중에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평가되는 자산보다는 저평가된 자산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단독주택을 산다든지 물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이제 별로는 치고요.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에 대한 절차 전략을 세우고 처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 전략은 상속세에서 가장 예,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증여거든요. 사전증여거든요. 사전증여에 대한 절세 전략은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빨리 증여하되 10년 주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증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고액 소득자가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면서 그걸 본인 이름을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릴 때 중요한 거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감정평가될 자산이 있다면 미리미리 소분해서 증여를 해서 감정평가를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일이 만들어지죠. 증여 후 양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누가 증여를 해서 누가 받고 그다음에 언제 처분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여 후 기대 수명이 10년 이내일 경우에 있어도 사전 증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0년은 못 살 것 같은 거니까 다시 상속세 합산돼 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증자 기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이 적용하여 평가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평가액을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사 매매 사례가로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정평가를 하면은 유사 매매 사례가보다 5% 내지 1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